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윤수영입니다. 또다시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체감 기온은 최저 영하 13도까지 떨어지고 수도권을 비롯한 강원, 경북 일부 지역엔 한파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출근길 날씨 상황 어떤지 서울 광화문광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서아 기자, 지금 상당히 추워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서울 도심 수온주는 현재 영하 7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실제 느껴지는 체감 온도는 영하 13도까지 뚝 떨어진 상태입니다. 하루 사이 10도 가까이 떨어진 이 추워진 날씨에 출근길을 나선 시민들은 외투와 장갑을 끼고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서쪽에서 이동한 찬 공기에 오늘 하루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추위가 몰아칠 전망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9도, 춘천 영하 12도, 대전 영하 8도, 부산 영하 4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어제보다 5도 이상 낮아 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역시 영하 3도에서 5도로 평년보다 추운 수준입니다. 수도권 일부 지역과 강원도, 충북, 경북권에 한파특보가 발효되는데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특히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경기 양주와 강원, 충북, 경북권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만큼 동파 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다 오후부터 서서히 기온이 올라 평년 수준으로 회복할 전망입니다. 다만 서풍이 몰고 온 따뜻한 공기가 기존의 찬 공기와 충돌하면서 주말을 전후해 전국 곳곳에 눈 또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TV조선 윤서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김병기 의원 측에 돈을 건넸다는 탄원서를 작성한 전직 구의원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최원국 기자입니다. 2020년 총선 전 김병기 민주당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에게 각각 1,000만 원과 2천만 원씩 줬다는 탄원서를 이수진 전 의원에게 제출한 전 동작구 의원 A씨와 B씨. 진술서를 써왔어요. 물론 6개월 후인가 돌려받았지만 돈을 줬다. 고심을 하고 그거를 당대표실로 보냈죠.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과 내일 이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들의 탄원서에는 이 씨가 설 명절 선물로는 액수가 많고 공천 헌금으로는 적다며 한 차례 사양했다는 등의 구체적인 정황도 적혀 있었습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3달에서 5달 뒤 돌려받았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탄원서에서 김 의원 배우자 이모 씨의 업무 추진비 유용 의혹도 제기했던 만큼 경찰은 이와 관련한 조사도 진행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해 최장 170일 동안 수사하도록 하는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경찰에서 이렇게 미온적이고 편향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돼서 특검을 통한 엄정하고 중립적인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검법엔 당시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의원실 김현지 보좌관의 탄원서 묵살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당대표 취임 후 넉 달여 만에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다음 달까지 당명도 바꾸겠다며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두고 당 쇄신안을 밝혔는데 당 안팎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김자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당 쇄신안 발표에 앞서 12.3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부터 밝혔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습니다.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이 점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장 대표가 계엄과 관련 직접 사과한 것은 취임 넉 달 만에 처음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당내 소장파 등이 요구해온 과거와의 단절에 대해서도 답을 내놨습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 국민과 당원들께 상처 드리는 일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이어 쇄신안으로는 청년 의무 공천제 도입과 2030 쓴소리위원회 확대, 전문가 중심의 정책 개발,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확대 등을 제시했습니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폭넓은 연대를 강조하며 당명 개정도 공식화했습니다. 당의 가치와 방향을 재정립하고 전 당원의 뜻을 물어 당명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전담위원회를 구성해 다음 달 초까지 당명 변경과 당원 당규 개정까지 마무리할 계획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쇄신안과 관련 야권에서 계엄 사과에 대해 긍정평가하면서도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는 반응이 나왔고 민주당은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본인을 둘러싼 각종 의혹 제기에도 청문회에서 모두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여권에서도 아직은 지켜보자는 분위기인데 친여 성향 시민단체에선 고위공직자로서 기본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며 임명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고희동 기자입니다.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한 이해운 후보자는 사퇴 의사를 묻는 질문에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여러 의혹으로 사퇴 요구했는데 혹시 입장의 변화는 없으실까요? 네, 이미 충분히 해명을 할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청문회에서 국민들 납득하실 수 있는 설명을 충분히 드릴 수 있습니다. 가족회사 주식 관련 질문엔 날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후보자는 장남이 국내 유명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공저자로 아버지인 연세대 김모 교수가 이름을 올린 것이 드러나며 아빠 찬스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인턴 직원을 향한 폭언부터 재산 형성 과정 등 연일 의혹이 터져나오는 상황에도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여권도 아직까진 낭만은 없다는 기류가 강합니다. 청와대는 물론 민주당 원내대표에 출마하는 후보들 모두 인사청문회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의 분위기는 다릅니다. 한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자 지명을 반대한다는 의견은 45.3%로 찬성 의견보다 18%포인트 가까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친여 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고위공직자로서 기본적인 도덕적 자질을 갖추지 못한 데다 지출 억제를 강조해온 만큼 현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충돌한다며 사실상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전해드린 대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비상계엄에 대해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습니다. 우리 국민께 큰 혼란과 불편을 드렸습니다. 국정 운영의 한 축이었던 여당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큽니다. 과거의 일들은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과 역사의 평가에 맡겨놓고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이 비상계엄 13개월 만에 공식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장 주목됐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여부에 대한 이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는데 변호사님 혹시 사과 내용과 수위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상당히 미흡한 사과였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늦었고 말이 많이 바뀌어왔고 또 있어야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정치인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과정과 맥락 속에서 평가되는 것이거든요. 네. 장동혁 대표는 작년 3월 1일에는 계엄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했고 8월 전당대회에서는 이른바 윤어게인 하시는 분들의 힘입어서 당선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엄에 대한 사과를 거부해 오면서 비상계엄 만 1년이 되는 시점에도 사과를 하지 않고 넘어왔어요. 네. 그러다가 계엄 1년 1개월 4일 만에 드디어 사과를 한 것입니다. 상당히 때가 늦었는데 그동안에 또 말이 바뀌어왔죠. 작년 12월 19일에는 10번이 넘게 변화를 언급했지만 사흘 뒤에 필리버스터를 하면서는 계엄은 2시간 만에 해제됐고 국회의 기능이 방해받은 것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과하기 5일 전에도 계엄에 대해
번째 반복해서 입장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는 사과를 한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과정을 거쳐왔으면 사과의 메시지가 굉장히 진정성 있고 울림 있고 충분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도 이야기를 하지 못했고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진다는 이야기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이런 평가를 불식하려면 장동혁 대표의 굉장히 큰 실천이 뒤따라야 된다. 그런 실천이 뒤따라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들으셨듯 이 국민의힘 내에서도 반응이 엇갈리긴 합니다만 어제 오세훈 시장과 박형준 시장 등 이 국민의힘 소속 광역 단체장들은 환영 입장을 냈거든요. 어쨌든 지방선거가 반년도 안 남아서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본 걸로 좀 보이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제가 오세훈 시장하고 박형준 시장 뭐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네. 제가 그들이라고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울며 겨자 먹기 뭐 그런 차원에서 환영하는 입장을 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장동혁 대표 개인을 봤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진일보한 면이 있긴 하거든요. 이게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단체장들이 지적을 하고 나서면 이게 당내 갈등이 더 표면화되고 그게 본인들의 선거에는 더 안 좋은 영향을 줄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의 환영의 메시지를 냈다고 보는데 결국에는 이 개업에 대한 이 불법성이라든가 위험성을 지적하는 대신에 이 잘못된 수단이라든지 아니면 혼란과 불편을 드렸다는 이런 발언들은 사실 10대 일간지 사설을 제가 쭉 보니까 네. 거의 대부분이 부족했다. 이런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걸로 분석을 했습니다. 이 장동혁 대표가 어제 어쨌든 구체적인 당 쇄신안도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 당명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그 이름을 바꾸는 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포장지가 아니라 내용물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이제 당명 개정 사례들을 보면 민주당 계열 정당이 열린우리당에 와해된 이후에 대통합민주신당, 통합민주당, 민주당, 민주통합당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까지 굉장히 여러 번 당명을 바꿨습니다마는 그것만으로는 집권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네. 또 새누리당도 과거에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으로 당명을 바꿔봤습니다마는 당명을 바꾸고도 선거에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내용물입니다. 세 가지를 좀 짚고 싶은데요. 첫째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도 말하지 못하면서 당명만 바꾼다고 국민들께서 다른 당으로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단적으로 계엄을 옹호하고 윤어게인의 선봉에 섰다고 평가받아온 고성국 씨 같은 분의 입당을 받으면서 당명을 바꾼다고 해서 국민들께서 이 당이 달라졌다고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윤석열식 정치, 그러니까 내 마음에 조금 안 들면은 끝까지 배척하고 핍박하고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정치, 인수분해식 정치를 극복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물이 바뀌어야지만 당명을 바꾸더라도 국민들께서 달라진 당으로 보실 것이다. 그래서 상당한 선결 조건과 실천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또다시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의 사과를 놓고 민주당은 더 싸늘한 반응입니다. 여당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김건희를 옹호해왔던 그런 인사를 가장 중요한 당의 윤리위원장에 임명을 하는 행동과 비상계엄에 대해서 철진한 사과를 하는 말과 어떤 일치감이 있는지. 표현이 이제 철지난 사과 이렇게 혹평을 하셨고 특히 신임 윤리위원장으로 선출된 윤민우 교수 이력을 지적을 했는데요. 이 윤 교수 어떤 이력이 특히 좀 문제라고 보세요? 일단 어떤 이력이라는 것을 조금 하나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가 민망할 만큼 그렇습니까? 민주당이 봤을 때는 좀 대부분의 이력이 좀 문제가 된다고 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좀 집어보자면 이분이 이제 과거에 이제 그 중국이 한국의 총선에 뭐 개입을 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조금 옹호하는 듯한 주장하는 듯한 그런 이제 발언을 하시고 기고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과연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발언인가? 또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대부분의 구성원들도 그건 맞지가 않다. 부정선거로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통하지가 않는다라는 입장인데 거기가 배치되는 인사라는 점에서 사실 이제 윤리위 구성 자체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 많다. 뭐 특히나 뭐 JMS라고 하는 사실 좀 국민적으로 조금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이런 종교단체와의 연관성 그리고 뭐 김건희 씨가 과거에 이제 뭐 이분에 대해서 이제 옹호를 하는 것들 그래서 뭐 김건희 씨에 대해서
질투를 느낀다. 그렇기 때문에 뭐 주가 조작으로 몰고 간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윤민우 그 위원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걸로 보여집니다. 네, 일단 윤 교수는 이 중국이 해킹이 가능하다는 거를 기술적으로 경고한 거다 이런 입장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윤리위 구성이 오늘 최고위에서 의결될 전망인데 자, 송 대변인님은 이 윤리위 가동이 정상적으로 될 거라고 좀 보십니까? 법적으로 윤리위가 구성될 수 있는지 여부하고 정치적으로 힘을 받아서 정상 작동할 수 있는지는 조금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국민의힘의 윤리위원 7명 중에 3명이 사퇴한 상태 아닙니까? 네. 뭐 빠르게 다시 인선을 해서 임명을 하겠다고는 합니다만은 왜 여기까지 왔는지 그 원인을 짚어봐야 됩니다. 지금 여상원 전 윤리위원장이 임기가 남은 상태에서 사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사퇴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김종혁 전 최고위원 을 징계하지 않고 불문에 붙이기로 하니까 누군가 연락을 해와서 그만하면 충분하게 하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본인이 사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거듭 밝혔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윤리위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징계가 상정된 상태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의 징계가 회부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람을 고르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하겠다는 것과 유사한 발상에 이른바 종혁 전담 윤리위 내지는 동훈 전담 윤리위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논란이 없고 하자가 없고 덕망이 있는 분들은 이 윤리위를 애초에 수락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과거에 국민의힘이나 그 전신 정당의 윤리위원장이었던 개신교계의 원로였던 임명진 윤리위원장, 또 UN 미얀마 특별보고관이었던 이양희 윤리위원장, 또 중앙대 총장이었던 이용구 윤리위원장, 국회의원이었던 신희진 윤리위원장, 또 판사 출신의 여상원 윤리위원장 이런 분들과 비교해봐도 이번에 인선되었던 윤리위원들은 역대 윤리위에 비해서 유독 논란이 많은 편입니다.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인사가 추가로 보강된다고 해도 앞으로 힘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장동혁 대표가 뜻이 같으면 누구와도 힘을 모으겠다 이러면서 정치 연대를 추진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뭐 장동혁, 한동훈, 이준석, 뭐 이른바 장한석 연대론이 나왔는데 여기서 한동훈 전 대표는 연대 대상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국민의힘의 이 외연 확장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일단 이제 국민의힘이 외연을 확장을 하려면 자강이 돼야 되고 내부적으로 결집이 돼야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장동혁 대표와 이준석 그 개혁신당 대표 간의 이 거리보다 사실 같은 당 안에 그러니까 연대 대상이 아니죠. 같은 당이니까. 근데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 간의 이 감정적인 거리감이 훨씬 더 멀어요. 네. 그리고 장한석 연대가 또 불가능한 이유가 이 세 분이 모두 다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모두 다 첫 번째로는 이 보수의 지도자가 되고 싶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 권력은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장한석 연대는 힘들고 과거에도 민주당의 2012년도에 문안박 연대라는 주장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당권, 그러니까 당원들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문재인과 이 당 밖에서 기존 정치가 아닌 새 정치를 주장하는 안철수 그리고 시민단체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 박원순 3명이 함께 삼두마차로 끌고 가면 야권이 그 정권 교체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세 분도 비교적 점잖은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목표가 같기 때문에 연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장한석 연대는 실질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겠냐. 그래서 국민의힘의 어떤 확장성은 내부 결집부터 되고 나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김병기 의원 배우자가 동작구 의원의 업무 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이른바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또 추가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관련 이야기 듣고 오시죠. 김병기 의원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20m, 직선거리로 20m 거리에 있는 그러니까 집 앞에 있는 마트입니다. 거기서 무려 35만 원이나 되는 의장 카드가 사용됐는데 적요란에 써 있는 것처럼 내방객에게 제공하는 다과는 공용 카드로 썼지 의장 카드로는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김병기 부부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보신 것처럼 이 김병기 의원 아파트 인근의 할인마트에서 동작구 의회 의장의 법인카드가 결제된 것에 이 또 다른 동작구 의원의 법인카드도 사적으로 사용됐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이 김 의원 관련 의혹만 10여 개에 달하고 거기에 또 추가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두말할 필요가 없이 경찰 수사로 명명백백하게 이제 밝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국민들이 보기에 이
10여 가지 제기된 의혹들 중에 그 어느 것 하나도 만만한 게 없어요. 그리고 사실 또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배우자가 그 지역구의 구의원의 구의 부의장의 카드를 가져다 썼다는 거는 사실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만약에 갖다 썼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잘못된 거거든요. 법인카드는 그야말로 본인만 써야 돼요. 엄밀히 따지면 뭐 그 비서실에 직원들이 쓰는 것도 위법의 여지가 있다고 하는데 하물며 배우자가 그것도 동네 마트에서 썼다고 하면 이걸 어떠한 이유로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뭐 김병기 전 원내대표 측에서도 뭐 나름의 주장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상황은 어쨌든 경찰 수사로 밝혀지는 것 외에는 누가 객관적인 어떤 담보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동작경찰서가 서울경찰청의 거듭된 보강 수사 지시에도 결국 무혐의로 내사를 종결했다는 소식도 전해졌고요. 그래서 앞으로 경찰이 김 의원 의혹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수사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특검을 해야지요. 지금 이것을 경찰이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다고 하면 삼척동자도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김병기 의원 배우자의 무혐의에 대해서 서울경찰청에서 여러 번 반려했다. 그것을 김병기 의원이 6번이라고 유튜브에서 구체적으로 언급까지 했습니다. 이런 것을 수사기관이 통상 피의자 측에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건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다음에 선거법상의 공소시효가 끝나니까 김병기 의원이 경찰서 팀장급 직원과 만찬을 하면서 뭐 오래 가자, 영원히 가자 이렇게 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수사 무마를 청탁했다는 의혹도 나왔죠. 그리고 경찰서 측으로부터 진술 코치를 받았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자, 그것도 모자라서 김병기 의원의 전 보좌진들이 그 구의회 의원들이 썼던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하고 참고인으로 누구를 조사하면 된다고 정확하게 특정까지 해줬는데 2달이 넘게 수사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김병기 의원이 묵인 방조해 준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의 그 금품 제공,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해서 김경 서울시의원 출국금지 됐습니까? 미국에 나가 있잖아요. 그리고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압수수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경찰이 정상적으로 수사를 한다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장 특검을 실시해야 되고 민주당이 야당이 제시하는 특검안을 조건 없이 받아야 될 때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김병기 의원의 금품 수수 의혹 탄원서가 당시 이재명 대표 보좌관이던 김현지 청와대 부속실장에게 전달됐지만 묵살됐다는 의혹. 야당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선거철에 유사한 탄원이 많았다고 묵살이 아니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 박수현 수석 대변인의 이야기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너무나 많은 건들이 접수되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부서에 그냥 전달하는 그런 정도의 조치밖에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꼭 이 건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접수되었던 모든 건들에 대한 접수와 처리 기록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당의 파악 경과입니다. 네, 이 민주당에서도 당시에 김현지 실장이 탄원서를 받았다는 건 인정을 했는데 이게 관련 공식 기록이 없다는 거죠. 이게 의도적인 은폐가 아니라 이제 민주당에서는 시스템 미비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민주당의 공식 입장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뭐 공식 입장도 그렇고 뭐 실무적으로도 저는 이것도 뭐 국민의힘의 지도부나 당대표실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탄원서라는 것이 뭐 민주당에만 쏟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탄원서가 거의 대부분이 이 외부보다도 내부에서 이제 주고 있는 그런 탄원서가 많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뭐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 당대표실에서는 이런 탄원서가 우편이나 메일이나 직접 방문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뭐 시간이 되면은 거의 대부분 다 읽어보죠. 그런데 이제 허무맹랑한 거면 그냥 폐기를 시켜버리고 조금 내용이 구체적이고 이거 살펴볼 필요가 있으면 어차피 법적 검토가 들어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대표실에서는 바로 윤리감찰단으로 그냥 보냅니다. 윤리감찰단에서 이것을 보고 조치를 취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어떤 시스템의 개선이 돼야 되고 또 당시에는 또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볼 필요는 있어 보이는데 지금 당에서 파악하기로는 박수현 대변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일이 개별적으로 그 담당자들 기억을 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탄원서를 전부 조사하진 못하더라도 이 의혹 당사자인 김 의원이 이 탄원서를 입수한 거 이것도 문제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배우자가 대책회의를 함께 했다 이런 진술도 있었는데 이거는 결국 이 수사기관에서 이 보좌진과 김 의원 이 신빙성을 좀 맞춰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수사를 통해 규명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수사기관이 정상적이고 적극적인 수사를 엄정하게 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특검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 배우자 대책회의 관련해서 굉장히 그 전 보좌진들의 진술이 구체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경찰서 측으로부터 진술 코치를 받았다는 내용. 그다음에 본인들이 그 탄원서를 경찰에 갖다 주면서 참고인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지정해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인지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도 분명하게 밝혔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고소나 고발은 반드시 고소장이나 고발장에 의해서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구두로도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수사에 착수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경찰의 종전 사건 처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지 않는 것이냐라고 하는 국민적인 의심을 받기에 매우 충분합니다. 다시 한번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네, 강선우 의원이 보좌관을 통해서 1억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두고도 관련자들의 진술이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강 의원은 보좌관에게 반환 지시를 했다. 그런데 정작 이 받았다고 주장되는 보좌관은 돈 받은 적이 없다. 이게 사실 강 의원의 해명과 좀 완전히 다른 거 아닌지. 근데 사실 이 강선우 의원의 해명 자체가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뭐 보좌관이 대신 받아가지고 보관을 하면 이 그 해당 국회의원에게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본인이 직접 받았든 보좌관이 받았든 결국에는 본인이 이 불법적인 돈에 대한 행방에 대해서 인지했느냐 못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해당 보좌관도 어쨌든 받은 적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런 공방 자체가 무의미한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좌관은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종의 뭐 꼬리자르기로 의심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경찰의 강제 수사권을 통해서 이것은 해명돼야 될 일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도대체 이 1억 원은 누가 받기는 한 건지 지금 이 돈이 어디 있는 건지 이런 궁금증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송 대변인님 아까 말씀하신 그 출국한 김경시 의원 빨리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이분은 애초에 작년에 출국 금지가 되었어야 하거든요. 비단 이 1억 원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만이 아니라 작년에 국민의힘 진종호 의원이 그 종교단체와의 유착 의혹 그리고 3,000명 당비 대납 시도 의혹에 대해서 녹음 파일을 폭로한 것이 있었죠. 그때 경찰에 고발이 되었는데 그 사건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해서 그 당시 출국 금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버젓이 출국해서 미국에 나가 있는 것인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의원이나 구의원 같은 분들은 연말 연시에 가장 바쁩니다. 신년 행사에 참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일정을 비우고 지금 미국에 가 있다. 도피성을 의심받기 매우 충분한 상황입니다. 경찰이 김경시 의원의 구체적인 귀국 일정을 확인하지 못하면 네. 즉각적인 여권 무효화까지 나서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짚자면 지금 이 수사의 초동 순서가 굉장히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구체적인 녹음 파일의 그 단서가 나왔으면은 강선우 의원, 김병기 의원, 김경 서울시의원 그리고 강선우 의원이 지목한 그 전 사무국장까지 관련 인사들의 주거지, 의원회관, 지역사무실, 차량 이런 것들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어야 됩니다. 이미 상당한 날짜가 지났는데 이런 것을 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에서 굉장히 지금 수사의 초반 상황이 우려스럽습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이 김병기 의원이 다음 주에 열리는 당 윤리심판원 징계회의 연기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뭐 소명자료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인데 이게 사실상에 김 의원이 버티기에 들어간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국민들이 봤을 때 또 야당이 봤을 때는 이 김병기 의원이 버티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의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당 안팎에서 12일 날 예정된 것도 좀 느리다, 빨리 해야 된다, 뭐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당에서 더 빨리 했으면 했지 더 늦어지는 일은 없을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앞서 정청래 대표가 이번 사안이 휴먼 에러라고 표현을 했고 이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공천 헌금은 휴먼 크라임이다, 범죄라고까지 표현을 했더라고요. 일단 당의 문제가 아니고 개인의 문제다, 이 뜻은 일치를 한 거고
윤리심판원장이 이 정도 표현을 했으면은 아무래도 좀 강한 징계를 하겠다 이렇게 예고한 거라고 봐야겠죠. 일단은요, 이것을 휴먼 에러라고 말씀하시는 정청래 대표가 민주당을 대표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에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휴먼 에러라는 말로 축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의 매우 구조적인 공천 비리입니다. 자, 강선 의원이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는 정황을 알고서도 김병기 의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서울시당 공관위 간사인데 회의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본인이 이것을 묵인 방조해주면서 자리를 비켜주다시피 한 겁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구의 공천관리위원은 자기 지역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할 수 없다는데 강선 의원이 그 당시에 김경 시의원에 대해서 단수공천 줘야 된다고 얘기할 때 나머지 공관위원들은 그 자리에서 뭘 했습니까?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인 것이죠. 그다음에 김병기 의원 배우자의 구의원 그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탄원서가 김현지 보좌관에게 갔을 때 그러면은 그 탄원서는 사무국으로 갔습니까? 당대표실로 갔습니까? 민주당의 말이 계속 바뀝니다. 그리고 그 탄원서가 어떻게 당사자에게 되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것은 시스템 에러죠. 이런 것들을 자꾸 민주당이 개인의 차원으로 축소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휴먼 크라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더라도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 과연 중징계가 내려지겠는가. 그리고 현역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은 정당법상으로나 민주당 당헌상으로나 재적 국회의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과연 민주당 의원 과반수가 김병기 의원 제명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지겠는가. 국민들께서 굉장히 큰 물음표를 그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어제 귀국했습니다.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 이 대통령은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권력 서열 1, 2, 3위를 모두 만나 한한령 해제와 양국 협력 방안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대한민국 정상이 국빈으로 중국을 찾은 건 8년여 만입니다. 내란 특검이 오늘 회의를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을 논의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여서 사형이나 무기징역 가운데 형량이 결정될 전망인데 내일 결심 공판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서영일 기자입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이 그동안 수사에 참여한 부장급 이상 검사들과 한자리에 모입니다. 내일 있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주요 피고인 8명의 구형량을 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공소 유지를 위해 남은 검사는 물론 수사가 끝나 복귀했던 검사들도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앞서 국민 감정을 고려해 윤 전 대통령의 구형량을 정할 거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기금고 가운데 형량이 정해집니다. 다만 강제 노역이 부과되지 않는 금고형은 특검이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도 특검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는 등 재판 마무리에 한창입니다. 변호인들은 변경된 공소장에 노상원 수첩 등 새로운 내용이 많이 들어있다며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 반발했습니다. 만약에 허가가 된다면 처음부터 재판을 다시 해야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이 검사 주장이 맞는지를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보인다는 점을. 내일 예정된 최종 결심에선 특검의 구형과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 각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진행됩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북한군에 의해 서해에서 피격돼 숨진 공무원의 유족이 김민석 국무총리를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김 총리가 항소 포기를 공개적으로 압박해 직권남용했다는 겁니다. 수사팀 의견과 달리 부분 항소를 결정한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도 함께 고발했습니다.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불태워진 해수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가 고발장을 들고 김민석 총리를 향해 울분을 토해냅니다. 결국 부분 기소가 되었으니 김민석 총리 속이 시원하십니까? 이 씨는 김 총리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서해 피격 사건을 조작 기소로 규정하고 검찰을 공개 압박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유족은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도 함께 고발했습니다. 실제 김 총리의 발언 사흘 뒤 검찰이 은폐 의혹에 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3명은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 답변에서 항소 포기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항소 포기를 지시한 바는 없고요. 검찰 내부에서 적절한 절차에 의해서 논의를 통해 갖고 어떤 항소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부분 항소 결정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재명 대통령과 김 총리, 정 장관 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판다 한 쌍을 대여해달라고 제안하면서 이 푸바오가 다시 한국으로 오게 되는 건 아닌지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죠. 한중 관계가 서로 협력적이고 우호적이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팬더 좋아하는데 광주 우치동물원에 팬더나 한 쌍 보내주면 어떻겠냐. 그건 뭐 실무 협의를 한번 해보기로 해서 지금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현재 국내에는 아이바오와 러바오 등 자이언트 판다 4마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직접 중국 측에 이 판다를 더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거 어떤 의미로 좀 봐야 될까요? 글쎄요. 판다는 중국을 상징하는 동물이고 뭐 쿵푸 팬더라고 하는 영화까지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국민들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있는데 좀 전에도 나왔지만 우리나라에도 4마리가 에버랜드의 판다월드에 있다고 그럽니다. 네. 그런데 뭐니 해도 가장 인기가 있는 그런 팬더는 푸바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푸바오는 지금 중국으로 돌아가 있죠. 네. 그래서 대통령이 판다를 조금 더 빌려달라고 저렇게 제안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스마일 외교, 그다음에 감성 외교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아마 결실이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판다 기증 장소로 광주광역시에 있는 우치동물원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조 변호사님, 이 동물원이랑 판다랑 무슨 연이 있는 겁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접적 연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우치동물원은 1992년에 광주에서 개장된 동물원인데요. 작년에 제2호 국가 거점동물원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네. 여러 종의 이 동물들이 있고 천연기념물이나 희귀종도 관리하고 있어서 판다같이 특별히 관리돼야 될 어떤 이 멸종위기종의 사육 환경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우치동물원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은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일환으로서 아무래도 호남권 최대 동물원인 우치동물원의 판다를 이게 오게 된다면 아마 그 효과를 기대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 2년 전에 중국으로 돌아간 이 푸바오가 다시 한국으로 오게 될 가능성은 뭐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푸바오는요. 한국에서 출생한 판다 1호입니다. 네. 그래서 에버랜드에서 태어났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상징성도 있고 인기도 있었는데 중국의 정책에 따라 가지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도 제가 봤을 때 그 푸바오가 그 다시 돌아오는 것은 가능성은 희박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반환된 판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 재대여되는 사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번에 첫 번째 사례를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객관적으로는 쉽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시진핑 주석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푸바오를 보기 위해서 한국인들이 중국으로 많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야기는 다시 한국으로 돌려보내주지는 않겠다. 그 이야기 아닌가 그런 생각 들기 때문에 뭐 다시 오면 좋겠지만 재대여는 뭐 가능성이 높지 않겠다. 그런 생각 듭니다. 네, 이미 판다 대여와 관련한 실무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던데요. 실제로 판다 한 쌍이 한국으로 오려면 어떤 절차적인 과정들을 거쳐야 됩니까? 일단 워싱턴 협약에 의해서요, 이 멸종 위기종인 판다 같은 경우에 상업적 거래는 금지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판다는 모두 소유권이 중국에 귀속돼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이 체결된 협약에 의해서 외국에서, 그러니까 대여된 나라에서 판다가 출생하는 경우에도 4년이 지나면 중국에 반환하게 돼 있습니다. 푸바오의 경우가 그렇죠. 아마 이런 이 워싱턴 협약과 중국이 다른
국가의 동물원과 체결한 협약에 근거해서 아마 우치동물원의 판단을 대여하는 협의를 하게 될 거고요. 아마 대통령이 5일 정상회담에서 언급하자마자 6일 날 김성한 기후부 장관과 중국 당국 국장과의 협의를 이미 시작했습니다. 아마 우치동물원의 이 사육 환경이나 이런 부분까지 확인을 하면서 판다가 우치동물원에 올 수 있을지에 대한 양국 간 실무 협의가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판결의 일부 항소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관련 내용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검찰이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법무장관은 항소 포기를 종용하는 듯한 발언으로 검찰에 부당한 압력을 가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항소 포기 외압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이 국민의힘에서는 검찰의 일부 항소 결정 과정에서 이 대통령과 김 총리 등의 직권 남용이 있었다고 보는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검찰이요, 모든 사건을 기계적으로 기소한 게 아닙니다. 검찰이 그 판단을 해가지고 이 사건은 유죄가 나올 것이다 확신하는 사건만 기소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죄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검찰이 기소한 사건 중에 제 그 추측으로 95% 이상은 유죄 판결 나올 거고요. 한 5, 6% 정도나 유죄가 나올까 말까, 무죄가 나올까 말까 이런 정도인데, 그렇기 때문에 항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것은 누구한테 맡겨져야 되냐면 검찰한테 맡겨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검찰의 고위직이 이래라 저래라 한 게 아니고 수사팀의 의견이 제일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외부 특히 정치권에서 항소 여부나 기소 여부를 관여하는 것은요, 이건 매우 부적절한 거고, 그 정도를 넘어가면 이게 뭐가 되냐? 그러면 이게 직권남용죄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만약에 곽규택 의원의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언젠가는 문제가 될 가능성 충분히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네, 일단 정성호 법무장관은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검찰 내부에서 적절한 논의를 통해서 결정했을 거라고 했는데요. 법무부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은 건데 조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미 국무총리나 법무장 공개적으로 이건 항소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돼야 된다, 항소 포기돼야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만약 이게 직권남용죄가 성립을 하려면 검찰의 입장은 항소로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가 직접 관여해서 항소 포기를 지시했거나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다 공개된 사안이고요. 이 사건 자체가 정치적 기소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최초에 사건 직후에 정부에서 진위 확인을 했고, 또 직후에 있었던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보면 당시 한기호 국민의힘 이 국방위 간사도 국방부의 보고를 듣고 이건 월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건은 월북 몰이를 전제로 해서 자료를 삭제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직권남용을 했다는 죄가 성립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국정원에 고발을 함으로써 사건이 다시 기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 그런 전반의 사정, 그리고 실제 관련돼서 자료가 삭제되지 않았다는 어떤 증거에 의해서 1심이 무죄 판결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검찰이 여러 법리적 검토를 통해서 일부 항소만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직권 남용으로 볼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무죄 사건에 대해서 항소를 제기해왔던 그간의 검찰 행보를 보면 일부 항소라는 선택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처음부터 혐의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면 검찰은 기소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불기소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죄가 나올 게 확실하다라고 검찰에서는 생각했기 때문에 기소한 거거든요. 그런데 무죄가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항소하는 게 일반적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전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만약에 그렇게 항소까지 했는데 항소심에서도 또 무죄가 나왔어요. 그런 경우에는 상고 포기한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러 가지로 다툼의 법리나 사실관계에 있어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1심 판결문은요,
그 검찰한테 숙제를 던져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봤더니 이러이러한 점이 문제가 돼서 무죄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거 판단해봐라. 그러면 그것을 보강해가지고 항소해서 다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졌다. 그러면 그때 가서 그 상고 포기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서둘러가지고 무죄가 나온 사건에 대해서도 항소를 포기하는지 이런 게 법조계에서는요 사실은 납득이 되지 않고 일반적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영업이익 43조 5,300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습니다. 삼성전자 지난해 매출은 332조 7,7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4분기는 매출이 93조 원으로 분기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영업이익만 2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년 동기보다 208% 늘어난 수치로 역시 역대 최대치입니다. 캄보디아 범죄단지의 수장으로 지목된 프린스그룹 천즈 회장이 현지 시간 6일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습니다. 천즈 회장은 지난해 10월 미국과 영국이 대대적인 제재를 발표한 뒤 자치를 감췄고 중국과 캄보디아 당국의 수개월에 걸친 범죄 소탕 작전 끝에 체포됐습니다. 천즈 회장은 2015년부터 고위 정치권과 밀착해 사업을 키우고 대규모 사기 범죄 단지를 운영하면서 막대한 부를 쌓은 걸로 전해집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와 연계된 유조선을 또다시 납포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석유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모양새인데 다음 주에는 그린란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덴마크 당국자를 만날 예정입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헬리콥터에서 미군 병력이 줄을 타고 내려옵니다. 계단을 오르며 유조선 곳곳을 수색합니다. 미 남부사령부가 현지 시간 7일 베네수엘라 원유를 싣고 가던 무국적 유조선 한 척을 납포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미 국방부도 베네수엘라와 연계된 러시아 국적 유조선 벨라 1호를 북대서양에서 압수했습니다. 벨라 1호는 국적 제재를 위반해 원유를 불법 운송해온 그림자 선단에 속해 있습니다. 미군은 원유를 싣기 위해 베네수엘라로 들어가려던 벨라 1호를 적발한 뒤 2주 넘는 추적 끝에 납포했습니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원유 수출 통제가 베네수엘라를 변화시킬 가장 강력한 지렛대라고 강조했습니다. That money will then be handled in such a way that we will control how it is dispersed in a way that benefits the Venezuelan people, not corruption, not the regime. So we have a lot of leverage to move on the stabilization front. 베네수엘라에 이어 그린란드로까지 압박을 확대하는 미국은 다음 주 관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덴마크 당국자와 만날 예정입니다.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매입을 원하지만 군사 옵션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경기도 화성의 한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학생들이 휴대폰 불빛을 비추고 있는 장면입니다. 요즘 1월에 졸업식을 하는 학교들이 많은데요. 졸업 시즌을 맞아서 사진 기자들이 각 학교의 졸업식 풍경을 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졸업생들이 마지막 순서인 작별의 노래를 부르며 조명을 만들었습니다. 졸업식을 마친 학생들은 학사모를 힘차게 던졌습니다. 한 초등학교에는 기념 촬영을 위해 대형 졸업장이 설치됐습니다. 부모에게는 대견할 수밖에 없는데요.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자녀 볼에 격하게 뽀뽀를 하는 모습입니다. 졸업생과 부모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조금은 특별하고 아쉬운 졸업식을 치른 학교들도 있다면서요. 네, 요즘 신입생 부족으로 문을 닫는 학교가 많은데요. 졸업식과 더불어 폐교식을 함께한 학교도 있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3월에 폐교하는 대구 월곡초등학교의 모습입니다. 지난 5일 이 학교는 제33회 졸업과 함께 폐교식을 열었는데요. 이날 졸업식에서는 아쉬운 마음에 눈물을 흘리는 졸업생들이 유독 많았습니다. 새로운 발걸음을 걷게 될 우리 미래의 주역들,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추위 대비 든든히 하셔야겠습니다. 중부와 경북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국이 영하로 떨어졌는데요. 오늘 아침 서울이 영하 8.2도, 체감온도는 영하 11.8도까지 내려갔고요. 대전은 영하 17.1도, 철원은 영하 13.3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한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진 않겠습니다. 낮 최고 서울이 영하 1도, 청주는 0도, 부산은 4도로 어제보다 많게는 7도가량 낮겠습니다.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수일째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불 등 화재 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은 춥지만 하늘 표정은 맑겠습니다. 다만 오후까지 제주에는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밤 중부를 시작으로 주말에는 대부분 지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로는 다시 강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목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24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